계속해서 판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판례는 상황성숙 이론과 관련된 판례죠. 아주 유명한 판례죠. 자, 그러면 상황성숙 이론이 뭔지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상황성숙 이론.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헌법 판단에 적합할 정도의 실체적 요건이 성숙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황성숙 이론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해선 적용되지만 헌법 소원 청구 기산점과 관련돼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황성숙 이론.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그 심판 청구인에 유리할 때는 적용되고 불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유리하니까 적용되고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돼서는 불리하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왜 유리한 거죠?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자, 521페이지 한번 보세요. 521페이지. 자, 청공기 그 헌법소원 심판 요건과 관련돼서 청공기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거기에서 그 521페이지 동그라미 4 청구인 적격에서 가 침해의 자기 관련성, 나 침해의 직접성, 다 침해의 현재성,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요게 뭐라고요? 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적용되고 헌법소원 청구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돼서는 기산점과 관련돼서는 예상된 때부터 기산점이 기산된다고 하면은 막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딱 침해됐을 때 이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이전부터 예상되던 때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청구하려고 할 때는 이미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 그래서 각하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산점과 관련해서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때는 적용되고 불리한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성숙 이론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 적용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행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이 사건 법률이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그래서 유리할 때는 적용되고 불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현재성과 관련돼서 적용되고 헌법소원 기산점과 관련돼서 적용되지 않는다. 교도소장이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청구인의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 자, 이미 종료된 행위죠. 한 번에 딱 끝나버린 거잖아. 근데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다투려고 하면 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도록 보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 구비 여부. 자, 이미 종료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향후 수용자로서 다른 재판에 출정하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향후에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재판에 출정한다거나 다른 수용자들이 공개된 재판에 출정하려는 게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그 다음에 그 수용자들이 외부에 공개된 재판에 출정하는 경우에 신발 착용 문제를 둘러싸고 뭐 어쩌고 하는 건 그 해명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 이익을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두 문자 따드릴 때 반복적에서 그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헌법적 해명이 중요해. 그래서 반질해로 이렇게 그 외우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이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일단 그 진정의 그 행정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헌법소원 심판은 보충성이 요건이니까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있으면 일단 다 거치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봤더니 진정에 대한 국가위원회 각하 및 기각 결정은 권리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뭐가 중요해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거치고 와야죠. 근데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할 것이다. 근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의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을 먼저 거치고 와야 되고,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하게 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의해 패소가 예견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 처분에 대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의미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판례에서 그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 요것만으로는 거치지 않고 오더라도 보충성 요건을 충족했다 보지 않아요. 자,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비춰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 절차로 권리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 절차의 기대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왜 이렇게 판단했어요?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이유로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확립된 판례에 비춰 패소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 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 절차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일단 이 체포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체포 적부심사 청구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워낙 짧아서 아마 이거 헌법 나오자마자 이제 헌법 소원으로 다툰 건데, 일단 체포라는 이거에 대해서 체포 적부 심사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 원칙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자, 체포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 적부 심사라는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체포 적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래서 체포 적부 심사 절차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왜 이걸 거치지 않고 그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보충성 원칙.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이에요. 청구인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자, 이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뭐예요? 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피해자죠. 피해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이렇게 기자들에게 그 자기가 이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걸 그 기자들에게 이 경찰관이 막 배포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뭐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은 뭐 항고라든지 재정 신청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고소하는 이런 절차가 형사상의 어떤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그 막 뿌렸다고 해서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권리 구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에 대해서 종래는 이제 그 행정처분성 인정하지 않아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흥결해서 각하되어야 한다. 자, 이런 거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해 두세요. 자, 요 판례는 또 이제 좀 까다롭죠. 자, 먼저 그 영조물하고 영조물 법인이 뭔지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 이 판례를 접근해 들어갈게요. 자, 먼저 그 이렇게 책 보다가 이제 영조물 이런 게 나오는데 다 행정법 개념인데 그 어떤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행정법을 그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지 않은 채 이런 거 공부하면은 헌법이 그래서 그러니까 초심자들한테 좀 어렵죠.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영조물이란 일정한 행정 목적 수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공적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중요한 게 인적 물적 종합 시설. 자, 인적 물적 종합 시설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영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국공립 교육 기관 예전에 무슨 그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한다고 막 학생들이 막 데모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법인화 됐죠. 근데 법인화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아니면 지금 이제 막 강원대학교라든지 이런 국공립대학교 그런 거를 영조물,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잖아요. 그 다음에 국공립의 교육, 의료, 보건, 체육, 문화시설 등을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조물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영조물 법인 예를 들어 한국은행, 국립서울대학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 영조물 그냥 국립대학교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인화되지 않은 영조물이에요. 법인화된 영조물은 영조물 법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행이라든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이거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영조물 법인화되지 않은 예전의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판례였어요. 요 대법원 판례가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예전 서울대학교는 영조물에 불과 영조물 법인이 아니어서 그 총장은 국립대학의 대학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조물 총장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에 확립된 판례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 행정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요. 그렇지만 그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없지만 예전에 영조물
국립대학교,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교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능력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이에요.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대학의 자율권, 서울대학, 예전 서울대학, 그 주체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강원대 법학 전문대원, 국립대학이죠. 여기도 대학, 그러니까 법인화되지 않은 강원대에도 대학이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 능력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하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하고 헌법소원 심판의 그 당사자 능력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 능력은 있지만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때 대법원 판례 평석을 요거 이제 박규선 교수님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서울대학교에 대한 행위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 능력이 있는 국가에게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한 판례이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는 법인이므로 서울대학교에게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이 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자, 법령에 대한 헌법성과 보충성의 원칙. 자, 이 사건처럼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라고 할 법률 자체, 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일반 법원에서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걸 소송물로 하여 제소하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자체를 소송물로.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뭐 이런 거지. 법률 자체를 소송물로 하여 제소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충성의 예외.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이 그 합섬 HK 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5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 요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보충성 예외라고 해서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 판례는 좀 중요해서 제가 좀 크게 한번 다뤄봤어요. 자, 541페이지 나온 거고, 요거는 자료로 제가 이제 그 나눠드렸으니까. 자,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이 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5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데,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크게 한번 실어봤어요. 그러니까 남대문 경찰서장이 지회에 대해 9번에 걸쳐 5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이 반려 행위는 접수 거부 또는 집회 금지 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걸 이제 금지했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집회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보충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자,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반려 행위를 행정법원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반려행위 일부에 대해 처분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어요. 근데 이 법원이 이미 접수된 5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행위를 집시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 처분 무효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는데, 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처분 무효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한 요거를 각하한 걸 보니 요것도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취소 소송을 취하를 했어. 소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법원에서의 권리 구제 절차 허용 여부가 객관적,
그러니까 구제될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해서 적법하다고 봐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자, 이 사건 반려행위는 관할 경찰관 서장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저거를 헌법적으로 한번 해명할 필요성이 이제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자, 피청구인은 지원시 제출한 5개 집회 신고서를 폭력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단 동시에 접수한 다음에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2개의 집회 신고서를 모두 반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접수행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중복 신고된 모든 5개 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허된다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냥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일단 접수를 2개를 동시에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판례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권리 주체가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정이 보충성 예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보충성 예외에 해당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단 행위는 끝났지만, 이례적으로 끝났지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충돌을 피한다는,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양쪽 모두를 이제 반려를 하는. 자, 이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 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 쟁점마다.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 행사 등의 참석을 금지당한 것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 자,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거. 자, 이런 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자,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도대체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여러 번 나오잖아. 막 촬영행위라든지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자, 530페이지, 540페이지. 자, 사실행위는, 자, 여기서부터 개념 잡고 들어야 돼요. 자, 어려워.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을 잡기 어려워. 자, 사실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 형식. 아니, 법적 효과가 뭐고 사실상의 결과.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물리력의 행사. 자, 요거는 이제 박근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개념이에요. 요 앞에 개념은 다 교수님들 교과서마다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만 써 있고 이게 안 와서, 요거는 김남철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개념인데, 요즘에 이제 행정법 교과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교과서고, 제가 봐도 제일 이렇게 와닿게 잘 써진 책이에요. 김남철 교수님 교과서. 거기에 나온 개념이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주체 행위 형식을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물리력 행사. 그냥 물리력 행사. 눈에 보이는. 요걸 사실행위. 그러니까 법적 효과의 발생. 무슨 법률 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법적 효과.
자, 규범의 영역이고 여긴 사실의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행위는 사실상 효과 발생을 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특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기타 법적 행위와 구별된다. 그래서 사실행위, 물리력 행사, 예를 한번 보는 거예요. 경찰관의 불시행 검문. 와봐. 그 가방 좀 보자. 이게 무슨 법적 효과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물리력의 어떤 행사인 거잖아. 자, 물리력 행사. 임의동행, 보호조치, 가택의 출입, 총기 사용 등에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대집행의 실행, 도로의 설치와 관리, 단순한 알림에 이르기까지 실로 매우 다양하다. 사실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여지는가 여부에 따라, 그래서 공권력으로 행사로서 행하여지는가 여부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 뭐야? 행정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고권적 지위에서 이렇게 딱 하지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영업소 폐쇄 조치는 단수 조치는 대집행의 실행.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로서 행해지는 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냥 예를 들어 행정지도 뭐뭐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거죠. 이러한 분류는 행정구제와 관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구체적으로는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과 관련하여 학사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다시 사실상의 결과만은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 형식인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과만은 요런 게 물리력의 행사고, 요게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게 권력적 사실행. 사실상의 결과만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자, 종교의 참석 불허처우는 이른바 미결수용제도 구치소에서 이렇게 공권력 행사로서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일단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에 이제 가지 마라 한 번 딱 그래서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돼서 각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갖추지 않고 오더라도 보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잡고,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자,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단 공권력의 행사예요. 자,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 이게 이제 우월적, 행정 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세 처분, 국가가 나한테 이렇게 무슨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야. 때리는 거잖아요. 내야 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감사원장의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 자, 감사원장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례도 아직 없어. 그러면 이게 거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 원칙에 유예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게 아니라는 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자, 일단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한 거예요. 무혐의 조치는, 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해지는 중지명 시정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태양에는 속해. 그래서 일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자, 대법원은 공정거래 40법 49조 소정의 신고. 자, 공정거래 한번 신고 볼까요?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행정법에서 신고와 관련돼서는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를 다 받아줘야 돼. 이제 신고했을 때 거부했을 때 그 거부가 어떤 처분성이 인정돼서 다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자 49조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직권 발동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이 사람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게 그 신고인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이지. 그래서 행정처분이 될 수 없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일반적인 행정쟁성 절차를 모두 경유할 것을 요구한다면 무용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행정쟁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이 다 행정법인 어떤 처분도 이제 공권력 행사인데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판단해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될 수 없으므로 거기를 거쳐서 오라는 건 무용한 절차를 그러니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